안녕하십니까. 창의로운 중랑구 생활의 최창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예비 후보 등록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많이 바쁘시죠? 오늘도 금방 또 어디 들렸다 오시는 길이고 어제는 하루 동안 얼굴 뵙는 게 힘들었었고요. 예. 방금도 남구 지역에 방범 연합회에서 송년회와 총회가 있더라고요. 참석하는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었고요. 마침 제가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하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 부분들을 일일이 만나 뵙고 말씀드리는 게 예인 것 같아서 그분들과 많은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이 바쁘셨는데 어제도 특히 우리 또 이재명 후보가 또 대구 동성로로 오셨고요. 네. 또 그 앞뒤로도 또 행사가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메타버스 지금 투어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광주 그리고 경남 지역을 주로 이렇게 도시고 네네. 이번에 대구에 오셨는데 대구에 오셨다가 정말 일정 바쁘게 경북 일원에 정말 군소 도시 전체 다를 이렇게 방문할 목적으로 잠시 대구를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동성로에 늦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이재명을 연호하고 지지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들이 이제 방역 수칙 때문에 연호나 거리 두기 캠페인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워낙 많은 인원이 모이다 보니까 조금 혼잡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보니까 물론 이제 대구로 오시면서 주변의 경북의 또 많은 지역들을 또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또 스케줄이 짜져 있더라고요. 예. 물론 대구도 이렇게 인구 유출이 심각하지만은 지금 경북 지역의 군소도시들은 이제 소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따지면은 표를 구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좀 등한시할 수도 있는데 그쪽 현원들도 진짜 하나하나 다 찍기 위해서 다 이제 찾아가시더라고요. 산골짜기 한 분이 계시는 곳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을 알리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메타버스 투어를 하고 있는 거라고 했는데요. 대구 지역에서 그날 주무시고 다음날 바로 다부동으로 이렇게 출발해서 안동 일대를 계속 도는 그 부분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도 많이 시청하고 계십니다만은 아무튼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한 여러분의 응원을 받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후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장 허물기 행사. 제가 좀 송구스럽지만 저는 이 행사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담장 허물기 행사. 정말 너무 늦었지 않나라는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는 캠프 워카, 조지, 헨리, 미군 부대만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캠프 워커의 서쪽 70m 폭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돌려받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전 이재용 남구청장이 계실 때부터 일단 그 당시에 사령관이 있던 하지 중장과 합의를 하고 그 이행하는 부분을 거의 20년 세월을 거쳐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라든지 또 헬기가 이 착륙할 때 나는 소음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번에 이 행사로 인해서 완전히 해소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 행사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면은 그 지역 주민에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한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이 경비행기장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국군이 잠시 이 역시 그 비행장으로 사용하다가 59년도부터 1959년도부터 미군이 이 부분에 이제 헬기장으로 이 활주로를 계속 이용하게 되어서 지금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결정된 사항으로 돌려받게 되었던 그런 부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구에서 제일 큰 도서관과 그리고 주민들이 찾아뵐 수 있는 공원
네.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이제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또 교통이 또 예. 군부대로 이제 막혀 있어서 좀 답답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순환 그 3차선 그 도로가 실질적으로 미완성 상태에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동에서 넘어서 봉덕 초등학교 사거리 부분에서 길이 직진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회전 좌회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네네. 형편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부지를 반환받게 되어서 네. 이 이제 도로 부분도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저번에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IT 관련된 정책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어려웠죠. 읽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중소기업 관련된 정책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그 각 지역을 돌면서 또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금이라든지 또는 이제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약 한 80년부터 2000년 정도까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네네. 약 그 한 1-20% 정도쯤 이렇게 났던 그런 현상이 있는데 네네. 지금은 대기업의 네. 임금의 약 한 45% 정도쯤을 중소기업에서 임금을 받다 보니까 심각한 수준. 예, 심각한 수준이고요. 거기에서 젊은 청년들이 중소기업보다도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런 이제 사회적 이제 풍토가 조성되다 보니까 네.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인력난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우리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이 있는 서울로 또 몰리는 그런 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물론 뭐 안 중요한 게 없겠지만은 어떤 사회든 간에 이 허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중소기업이 그렇고 또 중산층이 그렇고요. 우리나라 지금 중소기업의 수가 99% 예. 모든 기업을 차지하는 비율 중에서 비중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고용은 약 83% 이상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에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 그 공약 중에서 네. 중소기업의 단체 교섭권을 줘야 된다는 네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잠시 제가 언급을 할 것 같으면은요. 네. 대기업에서 실제적으로 그 하청을 주는 중소기업에 네. 갑질 아닌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항의를 하거나 반발을 하게 되면은 그게 하청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중소기업이 대기업 상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끼리 서로 이렇게 합쳐서 교섭권을 주게 되면은 대기업은 소비자가 됩니다. 중소기업에.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몇 명이 모여서 대기업에 대항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단합이 되거든요. 그럴 수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없애기 하기 위해서 네. 중소기업에 단체 교섭권을 주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슈가 되는 공약이다. 예, 잘된 공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품 단가 이제 연동제 도입하고 하도급 갑질, 그다음에 뭐 기술 탈취 이런 것들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고쳐지지가 않고 있는 불공정 거래, 그다음에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들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한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ESG 맞춤형 지원을 이제 확대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제조기업들의 인력난 해소, 그다음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은 지역 사회에 이제 기업 활동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은 지금 저희들이 본받아야 되는 부분은 뭐 늘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꼽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독일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전체 기업은 네.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입니다. 이 중소기업이 특화되어 있고 그 세계적으로知名도를 가진 그런 중소기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소기업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그 못지않은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우리 예비 후보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최저가 낙찰 관행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이제 서문시장 이야기하면서 언급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엄청나게 고질적이죠. 예, 뭐 싼 게 비지떡입니다. 예, 그거를 굳이 낙찰을 해서 하겠다는 관행의 기업 구조에 도움이 될 리가 당연히 없겠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의 계약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이 낙찰로 이루어지는데요. 네네. 이 낙찰 부분은 네. 최고가가 있고 최저가가 있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이 수요자가 네. 최저가만 절대 고집해서는 안 된다. 네네. 최저가가 타당하다면은 네.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또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실하게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단가를 높인다든지 이런 걸 해서 이익을 창출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최고 입찰과 최저 입찰의 중간 평균되는 부분들이 가장 적합하고 품질도 우수한 것으로 되지 않겠나 이런 싶은 생각에서 저는 최저 낙찰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이 공약 사항들 중에서 과감한 벤처 투자, 혁신 창업 국가 건설라고 해서 투자 규모를 27년까지 10조 원으로 확대를 하겠다. 예. 이 부분은 제4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보궐선거에서도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IT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네. 저희 지역에 국제 IT 거래소를 설치를 하는 것들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국제 IT 기술 거래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IT에 관심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유통을 시키고 또 이 기술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 판로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 지역에서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저희 지역의 젊은 인재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IT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국민 대상 공모형 벤처 투자 펀드 도입.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는 벤처 투자를 통해 가지고 혁신 창업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거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당장 TV를 틀면 넷플릭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오징어 게임 말씀. 네, 보면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네요. 예, 그 특히 미국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하죠. 예, 거기서는 실패를 용인하는. 네. 그러면서도 이제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 넷플릭스가 원래 제가 대학원 수업에서도 배웠는데 원래 DVD를 대여해주는 회사였습니다. 회사였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지금 우리 안방극장을 속속히 점령을 한 기업이 되기까지 끊임없는 투자가 있어왔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그 벤처 투자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또 거기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처음 시도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주변에서 많이 말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한 번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신용 불량, 그리고 뭐 금융거래에서 여러 가지 제약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국에 한 번 실패하더라도 더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도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청년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또 중소기업 정책들 바로 우리 지금 삶과 직결되어 있는 어떤 중소기업, 그 다음에 벤처기업의 창업,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노동과 관련된 근로기준 조건과 관련된 후보들의 여러 가지 입장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좀 많이 좀 유감스러웠던 부분들이 윤석열 후보가 안양 사고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언한 내용이 뭐 다른 분들도 물론 같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아주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노동자가 현장에서 기본적인 수칙을 위반해서 발생된 것이다. 뭐 위반을 불가피하게 했을 수도 있고 현장이 잘 마련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이 상황은 엄중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죠. 뭐
뭐 얼마나 그 노동 현장에 대한 감각이 탁월한 분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둘러보고 뭐 이렇게 그냥 자기가 임의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언급이 뭐냐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무관하다. 관리 감독이 좀 철저히 됐으면은 뭐 됐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당하신 노동자분께 상가 공연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진영의 후보들이 이 지역을 찾아서 여러 가지 그 대책이나 법률 제정에 대해서 공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합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사업주와 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법인들도 처벌하고 네네. 안전관리 그 시스템 미비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네.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무관하고 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앞뒤 말이 맞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방 장치해야지 사고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법이지 네. 사고 났을 때 누구의 책임을 묻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 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네, 말씀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좀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거기에 책임 여지를 분명히 하면은 분명히 책임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기본 수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미연에 여러 가지 보호 장치들을 마련하겠죠. 여기에 대한 처벌에 관련된 책임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게 예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논리를 모르고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좀 의아하고 지금 특히나 이 현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무리 그 지금 여러 가지 공약을 내고 또 실제적으로 법을 집행해 봤던 사람이지만 법을 제정하거나 그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사후에 대처하는 법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런 법이라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거죠. 잘 짜여지기 위해서 또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을 그냥 악의적으로 자기가 그냥 조립을 하는 거죠. 의도에 맞게.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게다가 또 뭐 윤석열 후보의 주 52시간 뭐 폐지 발언 이거는 뭐 자기가 물론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 해명 자체도 좀 석연치 않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에 그 뭐 법제화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 나온 건데요. 주 52시간 폐지 발언 이 부분은 너무나 모르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 근로자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말이었고 뭐 3개월, 6개월 유연하게 이제 적용을 하고 뭐 경직되지 않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사실은 이게 근로기준법에 지금 마련되어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이렇게 52시간 폐지에 관련된 발언도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해명도 그렇고 명확한 거는 이 내용을 모르고 지금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유연하게 경직되지 않게 적용하게끔 법에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 명시된 내용을 자기가 똑같이 언급을 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걸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만큼 이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거고 또 실제적으로 그의 반면에 우리 그 이재명 후보께서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에 필요한 한계 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고소득, 고소비, 고지출 선진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근로 기준이 잘 지켜져야 되겠고요. 주 4일, 5일 지금 실제로 우리 후보님께서는 4일 근무의 필요성을 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지 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또 이런 내용도 제가 잠깐 들었는데 뭐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일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임금을 쪼개서라도 임금을 덜 받고서라도 이제 노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좀 정근대적인 생각인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언제적 생각입니까?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 기업이다. 분명히 한계에 봉착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 시키는 저는 좀 이제는 좀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이 청년 문제 또 청년 문제다 보니까 결혼 문제 네. 또 육아 문제 인구 감소 이런 부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답은 낼 수 없습니다만은 중소기업들이 네.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주고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은 가능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또 내건 캠페인을 제가 한 개 소개드리겠는데 모든 국민이 인재다 뭐 이런 지금 캠페인을 내거셨습니다. 그래서 슬로건 내용이 보니까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 자신 혹은 내 주위에 진짜 열정을 가진 인재가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은 바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전국을 돌면서 열심히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만은 일일이 편지를 작성해서 네네. 의원들에게 이제 각각이 다 이재명이 되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호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중앙당에서 선대 본부가 꾸려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당 또 지역위원회까지 네. 선대위로 꾸려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네. 우리는 원팀으로 하나의 팀으로 이재명을 중심으로 선거에 임해서 네. 반드시 민주정부 4기가 출범할 수 있도록 네. 각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것처럼 저도 저희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많은 주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또 너무 이재명만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께서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니까 이재명 혼자 너무 뛰고 있지 않느냐 네네.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총괄상황실이나 전략기획본부에서 소통으로서 우리 후보님을 뒷받침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네. 일정을 잘 소화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반면에 또 참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좀 입이 부끄러운데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뭐 이게 좀 오래된 뉴스긴 하지만 끝내는 이제 김종인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으면은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김종인의 사심이 그냥 이렇게 등을 돌리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겠는데 이게 또 보니까 다른 또 어떤 다른 또 간책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볼 때 김종인을 이제 그 총괄본부장으로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일정 시간을 두고 네.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가운데 이제 언론에 비춰지게 됨으로 해서 네. 이게 노이즈 마케팅을 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좀 얄팍하지 않았나 국민들의 수준을 좀 얕보고 이런 어떻게 따지면 후보보다 본인이 좀 돋보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분의 그 인품을 봐서 그러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후보보다도 이제 본인이 좀 더 돋보여져야 되는 것 같고 마치 삼고초대를 한 것 같은.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또 윤석열 후보는 또 재난지원금 50조를 주장을 했다가 또 김종인 또 위원장은 100조. 네, 그래서 뭐가 맞는 말이냐? 도대체 누가 결정을 하고 누가 발표를 하고 국민들은 뭘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50조와 100조는 이 그냥 손가락 꼽는 이 정도의 수의 그 숫자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런데 한 캠프에서 50조, 100조 따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의견이 맞지 않고 있고 네. 또 어쩌면 스승이 제자한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제자가 잘 못 알아들은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나름 청년이다. 나름 청년을 세웠는데 또 이렇게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분이 또 이렇게 했던 예전 이야기들을 뭐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은 제가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접해보셨겠지만은 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뭐 평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시각에 따라서 그거는 개인의 자유니까. 그런데 보니까 또 뭐 5.18 폐마라든지 또 김구호 선생님 비하, 세월호 비하,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을 개밥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개 이야기가 좀 자주 나옵니다. 개사가 예. 시장에서. 그래서 모든 국민을 이제 통틀어서 비하를 하고 검정고시 비하, 정규직 폐지. 저는 태어나서 이런 단어의 조합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규직을 폐지한다는 게 이게 사회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그 다음에 집회를 하면은 경찰은 실탄을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것들. 이거 뭐 일배죠. 그냥 뭐 긴 말을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일배라는 단어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논평의 가치도 없습니다만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이 딱 한 개가 있죠. 뭐 이승만, 박정희 뭐 그런 부분도 이야기 있고 네. 또 사회 전체에 관해서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이야기했다고 하나 네.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그 캐캐묵은 그리고 들어서 가치도 없는 이런 부분들을 퍼붓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사람이 네. 캠프에 있는데 이걸 사퇴를 시키는데 네. 3일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 3일이 걸릴 사안이었냐는 거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경우는 바로 이제 사퇴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있어야 누가 되죠. 누가 누구한테 눈치를 보거나 네. 누가 이 결정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이게 눈치를 본다면 뭐 일베 눈치를 보는 건가요? 일베 유권자도 뭐 나름 뭐 유권자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치를 봤을 수도 있지만은 그럴 거면 그냥 계속 치고 가시든지. 그렇죠. 예, 사퇴를 하는데 3일이 걸렸다는 거는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완력이 정리가 안 됐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우유부단함이라는 게 좀 고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캠프도 그렇고 윤석열 개인의 입장도 우리가 저번에 또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국지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 중에서 저는 관우, 예, 그 온화한 인품이라든지 우직하게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인상 깊게 박혀져 있는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네네. 뭐 간단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정치인들한테는 흔히 많이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만 따로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학생에게 이 질문을 받았는데 닥터 지바고가 삼국지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답변으로 갑자기 답변이 이렇게 글로벌하네요. 예, 닥터 지바고로 갔다가 또 이렇게 새 나가는 내용을 봤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답변조차도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이 답변에 대한 답안지를 누가 써줘야 되나요? 글쎄요, 뭐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은 그런 답안지, 그런 연설 문구가 없으면은 뭐 어디라고 제가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원고가 준비될 때까지 촬영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이러한 간단한 질문도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이런 것들을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주 매스컴이 그렇게 비치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뭐 기본적인 덕목에 대한 이야기고 그 사람의 소양에 대한 거죠. 얼마나 유연하게 질문을 뭐 받았을 때 소화해내는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조조다 유비다 했을 때 정치적인 입장이 본인이 표현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자신감이 없는데 뭐 대통령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 또 이재명 후보는 이건 좀 약간 저희들이 언급하기에도 민감한 사안입니다. 동성애 부부의 입양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웬만하면 이런 질문은 좀 피하고 싶죠. 대부분 후보들이 또 국민 전체의 또 정서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엄정한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민감한 질문에서도 차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약자를 두둔해야 되는 그런 입장들, 과연 어떤 그 동성애라는 것이 선택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인가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게 밝히셨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이 정책들이 또 진행돼야 되는지 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보면서 이 입장을 만약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입양기관에서 뭐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과거에 불임으로 해서 자식이 없는 그런 경우 네, 네. 부부일 때 네. 입양이 가능하다라든지. 네, 네.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미혼 가정이나 네. 또 그 한부모 가정에서도 그 입양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동성 부부에 대한 그 입양은 상당히 그 민감하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그 이불되기가 굉장히 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후보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소신을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정말 소신 있는 후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중랑구 구민 여러분, 제가 예비후보 등록 후 많은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중랑구가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을 안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더 새삼스럽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길에서 여러분과 직접 만나 현장에서 답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운이 가득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